서구에서 가장 많은 여성 살인범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바토리 에르제베트. 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수많은 여성을 죽이고 그 피로 목욕을 해서 서구에서 가장 많은 여성 살인범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바토리 에르제베트 이야기입니다. 바토리 남자 또는 바토리 부인이라고도 알려진 바토리 에르제베트는 1560년 현재 헝가리 북동부 루마니아 국경 도시인 에르데이 공국 니르바토르에서 그 지방 명문가인 바토리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바토리 가문의 영지였던 곳으로 현재도 바토리 가문과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우연하게도 블라드 3세와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이기도 하답니다. 그녀는 블라드 체페슈, 질트 레든과 함께 흡혈귀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어식으론 엘리자베스 바토리이지만 헝가리는 한국처럼 성을 이름 앞에 쓴답니다. 바토리 가문은 에르데이 공작이자 나중에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왕으로 선출된 바토리 이슈트반의 치세 아래 동유럽 최고의 명문가로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인 바토리 언너가 바토리 이슈트반의 누나라서 에르제베트는 바토리 이슈트반의 조카라는 높은 위치였던 거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간질이라 의심되는 여러가지 발작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당시 간질은 정상적인 사람의 피와 두개골 조각을 섞어 간질 환자에게 주는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에는 추기경 기사 및 판사들이 있었지만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이코패스도 있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가족이 저지른 수많은 잔인한 행위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 영지에서 그녀는 가족의 창조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잔혹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0살 때 에르제베트는 절도 혐의를 받는 집시를 죽어가는 말의 뱃속에 넣고 꿰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간질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마도 근친상간으로 인해 분노에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궁정의 저명한 여성인 바토리의 이모 클라라는 레즈비언이자 마녀로 유명했습니다. 삼촌은 연금술사이자 악마 숭배자였고 그녀의 남동생은 주변에서 어떤 여자나 여자아이도 안전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유모인 일로나주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뼈와 피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흑마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점잖고 상당한 미인으로 알려졌으며 교육 수준이 높으며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궁중 예법을 배워서 현모양처에 가까운 이미지였는데 에체드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1571년 11세에 5살 연상인 나더슈디 가문의 장남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약혼했으며 장래 시어머니로부터 무인의 아내 자질을 배우기 위해 시댁으로 보내졌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오르쇼여는 매우 엄하고 잔소리가 많아 어린 에르제베트에게 잔소리를 끊임없이 했다는데 바야흐로 시월드가 펼쳐진 겁니다. 이 시기에 그녀가 하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1574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아있는 동안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하인의 아내에게 보냈다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무튼 그녀는 1575년 15세의 약혼자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장군이나 재상이 되는 귀족인 반면 에르제베트는 공녀급으로 그녀의 신분이 더 높았습니다. 그 덕분에 결혼 후에도 바토리라는 성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피할 수 없었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 1585년부터 1598년까지 자녀 5명을 낳았답니다. 그녀의 자녀는 3명이 더 있어 모두 8명이라고 하지만 3명은 확실하지 않은데 첫째 딸 안나는 니콜라 6세 줄린스키의 아내가 되고 둘째 딸 오르시카는 이슈타반 2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1578년에 헝가리 군대에 총사령관을 맡는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 함께하는 시간은 별로 없었으며 그녀는 차흐티체 성의 여주인으로 성과 주변 마을을 관리했답니다. 1593년부터 1606년에 이어진 전쟁에서 그녀가 머문 영지는 오스만 군대의 침략을 받는데 과부, 전쟁 포로의 부인, 그리고 강간의 피해자 여성들을 대표해 사절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기도 했다네요. 그러던 중 남편 나더슈디 페렌츠 백작이 1604년 49세 나이로 전사를 하자 에르제베트는 44세의 차흐티체 성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데 성주가 되자마자 눈엣가시 시어머니를 바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토리는 외모에 집착해 이상한 주문을 중얼거리면서 거울을 응시하며 몇 시간을 보냈다는데, 나이를 먹으며 피부가 점점 노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했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바토리는 40대에 8아이를 둔 싱글맘이 되었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용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녀가 그녀의 머리를 빗기다 실수로 머리를 심하게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화가 나서 시녀의 뺨을 때린 것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데, 반지에 낀 손에 긁힌 시녀의 얼굴에 흐른 피가 그녀에게 튀었고, 나중에 핏자국을 닦자 피가 묻었던 자리가 더 하얗게 보인 거죠. 이후 그녀는 처녀의 생피가 자신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희생자는 당근 머리를 잡아당겼던 그 시녀였답니다. 그녀 옆에는 다르블리아라고 부르는 숲의 마녀로 알려진 지역 마법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바토리에게 처녀의 피로 목욕하는 것이 젊음의 샘만큼 유익하다고 제안을 했답니다. 역사가 마가렛 니콜라스에 따르면 다르블리아와 한 과부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 어둠이 내린 후에 이 지역을 배회했다고 합니다. 시녀를 살해한 에르제베트는 근처 농민들의 딸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속여 성으로 데려온 뒤 피를 짜내기 시작했답니다. 성에 온 처녀를 발가벗기고 강제로 철새장에 가둬 천장에 매단 다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도록 장치를 했는데, 처녀가 깨어나 몸을 움직이면 새장이 흔들려 자연히 가시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통증을 못 이겨 몸을 더 심하게 움직이면 다른 가시에 더 찔리게 되다가 결국 기력이 빠져 죽게 만들었고, 에르제베트는 그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목욕을 했다네요. 처음에는 피를 뽑은 시체를 신부를 불러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체가 점점 많아지자 신부도 의심스러워 장례를 거부하는 등 장례가 여의치 않아져 아무데나 버렸다고 합니다. 에르제베트가 쓴 일기를 토대로 사망자를 추산하면 사망자는 총 612명으로 기네스북의 서구에서 가장 많은 여성 살인범으로 등재된 최고의 살인마가 된답니다. 이런 짓을 하다 보니 주변 마을의 처녀의 씨가 말랐고, 성으로 들어간 여자아이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아 두려워진 주민들이 딸을 성으로 보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차를 내보내 강제로 여자아이들을 납치했고,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피를 얻을 수 없자 귀족의 딸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쳐 성 안에 귀족 여학교를 설립해 25명씩 입학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평민들은 아끼는 말보다 못한 존재라서 그녀가 죽여도 큰 호환이 없었지만, 귀족의 딸들에게까지 마술을 뻗쳐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에르제베트에게 붙잡힌 희생자들 중에 한 명이 극적으로 탈출해 외부에 신고를 함으로써 마각이 드러났는데, 군대가 투입되어 전원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에르제베트의 성을 수색하던 귀족 지휘관과 군인들은 그 참혹한 행각에 모두 경악했다고 하는데, 얕은 무덤부터 성 안에 숨겨진 방까지 건물 곳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겨울밤에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관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인이 아니라 차갑고 돌바닥에 널브러진 시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출혈로 창백하고 고문으로 일부분만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발견한 첫 시신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던전에서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며 반쯤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쇄살인범으로 기소되어 1611년에 재판을 받았지만, 귀족이라 출석은 하지 않았다는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집사 및 하녀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지만, 그녀는 귀족이라 무기 금고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법으로 귀족은 사형을 시킬 수 없었는데, 무기 금고형은 식사를 넣어주는 구멍 외에는 모든 것이 밀폐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탑 꼭대기 독방에 갇혀 서서히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녀는 감금된 지 4년 만인 1614년에 현 슬로바키아 차르티체에서 54세로 사망했는데, 무덤은 성 두 군의 교회에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고향으로 이장되었고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그녀가 죽은 후 불거진 의혹들. 후대의 에르제베트는 살인마가 아니었고
그녀의 정적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모함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종교개혁 이후로 바토리 가문이 칼뱅교를 믿어 종교 분쟁의 희생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에 이탈리아의 발도파 공동체 여자들도 마녀라는 누명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귀부인 등을 마녀로 몰아죽인 일들이 매우 빈번했던 시기였죠. 2008년작 영화 바토리가 이 주장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에르제베트를 마녀로 고발한 사람은 루터파 목사였고 조사관을 맡았던 루터파 제후는 이후 헝가리 변경백에 올랐다고 하네요. 칼뱅교와 루터교는 성만찬이나 성상에 대한 관점 등 여러 가지가 달랐기 때문에 매우 적대적이었는데 루터교가 칼뱅교의 성상 파괴 운동을 이슬람 놈들 같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영지는 에르제베트의 자녀들이 물려받았는데 반역이 아닌 단순 연쇄살인이라 당사자만 처벌하고 끝이 난 것으로 남자 후손은 2013년에 끊어졌지만 많은 여자 후손들은 아직 귀족으로 살아간답니다. 이 이야기는 2015년 2월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는데 영상에서 1985년에 헝가리의 역사학자 나기 라질로는 에르제베트가 연쇄살인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첫째는 재판 기록에는 보통 구체적 죄명과 범행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는데 그녀의 재판 문서에는 오직 마녀이기 때문에 종신 구금형을 선고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당시 조사관들이 그녀가 일기장에 살해 명단을 적었다고 밝혔지만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에르제베트의 시녀들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재판 전에 화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르제베트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을 없애려는 수작이라는 것인데 당시 헝가리 국왕 마티아스가 그녀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재산을 몰수하려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재판 내용과 라질로가 주장한 재판 내용이 일치하면 희생양설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데 612명이나 죽인 전무후무한 살인의 기록이 없다면 은폐했거나 아예 진실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토리 가문과 나더슈디 가문은 이후 오랫동안 헝가리의 귀족과 지배층으로 남았고 헝가리의 상류층들에는 상당수 에르제베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튼 일련의 사건으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에서 개신교는 싹 틔우지 못하고 말살되었다는데 헝가리에서는 천주교인 수가 개신교인 수의 5배가 넘는답니다. 특히 에르제베트의 악행이 행해진 슬로바키아에서는 개신교를 믿으면 나환자 취급을 받았는데 현재 슬로바키아의 개신교 인구가 9%라고 나오는데 아직도 개신교도라고 하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피로만 욕조를 채워 목욕하기는 힘든데 성인 한 명의 신체에서 온갖 수단으로 피를 짜내도 5리터 정도밖에 안 나와 욕조에 피를 채우려면 한 번에 60명 정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로 목욕을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피는 피부린을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굳어버리는 데다 악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냄새를 맡아보면 역한 것이 피냄새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구역질을 유발할 것입니다. 일단 피 몇 방울로도 충분히 물 전체를 붉게 만들 수 있어 물에 희석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죽은 사람의 피에서 발생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바토리가 돈 많은 여자, 과거 종교 갈등 때문에 왕과 귀족들의 희생양이고 억울한 피해자라는 의혹은 꾸준히 있어왔지만 소문대로 도살자인지 불확실한 것처럼 무고한 희생자라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녀가 결백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되는데 우선 바토리의 가족들이 그녀를 위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티르조 등이 재산을 노려 누명을 씌웠다고 보기도 의문인 것이 바토리는 체포될 때 남편이 주거 돈에 쪼들렸고 그만은 재산의 공식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후 그 재산은 자녀들, 특히 아들의 소유라 재산을 노려 누명을 씌우려면 자녀들이나 일가 전체를 노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티르조 백작은 재산에서 이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토리의 자녀들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누명, 무죄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공개적인 처벌은 엄마나 자기들한테 너무 개망신이라는 답을 했다고 하네요.
피로 목욕한 것은 피를 손으로 퍼낼 수 있을 만큼 흥건한 바닥이라는 증언이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 카더라 증언이 쏟아지면서 실제 범행이 과장된 것도 있답니다. 법정에서 동조자들이 말한 희생자 수는 수십 명에 불과했지만 조사 중에 100에서 200명으로 늘고 왕에게는 300명, 희생자 수를 적은 일기에는 65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토리가 하인들과 농민들 상대로 잔혹한 짓을 즐겼다는 것은 일관된 증언인데 항상 고문이 성내에서 행해져 직접 본 사람은 없어도 야밤에 뭔가를 자주 파묻는 광경을 본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그녀가 너무 줄초상을 내고 장례 처리를 맡기자 사제가 더는 못해먹겠다고 욕 아닌 욕을 한 적도 있었답니다. 무튼 바토리는 피목욕이나 고문, 희생자 수 등에서 심각하게 부풀려진 면에서는 희생자라고 볼 수 있지만 살인과 고문 등에 대해서도 완전히 결백한 무죄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종종 고문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고안했는데 소녀가 절도 혐의를 받으면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후 맨살에 붉게 달아오른 동전을 대고 고문을 했습니다. 심지어 소녀의 목이 둘로 쪼개질 때까지 입을 옆으로 잡아당겨 소녀의 머리를 찢기도 했는데 이런 고문을 하는 동안 성적 흥분을 느꼈고 희생자의 고통 소리에 소녀 같은 기쁨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때때로 소녀에게 꿀을 바르고 나무에 묶어 곤충과 다른 야생동물에게 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이야 어찌됐든 워낙 인류사에 찾아보기 힘든 일화라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1956년에 개봉한 이 밤피리는 기본 설정은 동일하되 뒤에 그랑 공작 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1년 어둠의 딸들은 바토리 백작 부인이란 이름을 달고 주인공으로 삼은 첫 영화이며 1971년 드라큘라 백작 부인도 피로 목욕하는 설정은 갖고 엘리자베트 노도신 백작 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73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콘트즈 이머로 에도 피로 목욕하는 장면이 나오고 2006년 개봉한 공포영화 스테이 얼라이브에서 이 이야기를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2008년 개봉한 바토리는 색다른 시각을 제시하는데 에르제베트는 살인을 즐겨하던 인물이 아니었고 재산을 노리던 주변 영주들의 음모에 빠져 피해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감금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 카운테스에서도 이 이야기가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줄리 델피가 주인공 엘리자베스 바토리 역을 맡음과 동시에 감독도 맡았습니다. 겨우 내내 무엇을 속삭였기에 온 세상에 웃음꽃이 가득할까? 이 봄에 여인네들이 나무를 캐듯이 우리들의 사랑도 캘 수 있을까? 이 봄에 누군가가 까닭없이 그리워지는 듯해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용예원, 봄꽃 피던 날.